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폭거,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 계엄 선포 이유를 딱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부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재판부는 22대 총선 결과가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고 위기의식이나 압박감이 막중하다고 해서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을 배제하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단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이른바 줄탄핵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면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 개정안 발의나 국민투표, 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제도적 대안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 대신 계엄을 선포한 건 권한남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으로 결론 단락을 시작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적었습니다. SBS 조인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또 자신이 직접 참여한 8차례의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먼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시도 등으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하지만 헌재는 계엄을 할 정도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도 반복했지만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의 진실공방 과정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 증언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지금 뭐 범건이 위치 추적이니 이렇게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범건은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도 계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에 8번 출석해 156분간 직접 변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파면이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네, 헌법 연구관 출신이시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궁금한 점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선고 나는 거 이 자리에서 저희 특보하면서 이제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사실 결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해서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졌나 그 부분이 아직 좀 의문이 남거든요. 교수님 혹시 추정하는 이유가 좀 있으세요? 일단 어제 결정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원일치 8대 0으로 났기 때문에 그 의견 대립이 결정문 상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 대립으로 결정이 지연되었는지는 좀 알기가 어렵고요. 네. 저는 오히려 하나의 의견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서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좀 그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가령 결론에서 대통령 파면을 인정하면서도 중간에 보면 야당의 행위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원인이었다는 그런 대통령의 인식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인식에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감이 깔려 있었다, 좀 이런 부분의 판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의 인식을 좀 반영함으로써 네.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어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으면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에 시민들과 군경이 이제 기여를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또 많이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국회가 큰 역할을 했지만 시민들이 국회를 보호하고 또 군경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또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좀 위대한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고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서 이 위대한 장면이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헌정사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제 결정문에서 또 하나 보였던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반대 때문에 중요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 등등의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헌법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들이 이렇게 있었다. 좀 결정문에서 약간 나열이 된 부분을 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무력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지 말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또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좀 더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결정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때의 결정 가장 큰 차이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그 본질이 어떤 부정부패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의 훼손과 그 회복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 권력 분립의 한 축을 구성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른 권력 분립의 한 축을 구성하는 입법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안이었고, 따라서 이 사안의 해결은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운영 방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시를 좀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도적인 자제와 상호 존중 그리고 관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좀 정치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